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겪고 있을지 모를 한 가지 관계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창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온전한 정신의 나라라는 곳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디즈니랜드보다 더 환상적이고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상식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부분의 경우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요청을 무시하거나 열쇠 좀 제자리에 걸어줄래? 같은 아주 사소한 부탁에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는 비난으로 답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정신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다가가서 괜찮은지 묻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닭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다 줍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 예를 들어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야근 때문에 늦어라고 말하며 사실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지요.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온전한 정신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 사람과 얽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선량한 한 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었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제안도 어떤 해결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린 집이 한 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마다 집 안으로 물이 새고 바닥은 미끄러워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칩니다. 집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죠. 온전한 정신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붕을 고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해결책이죠. 하지만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돼. 나는 절대로 지붕을 고치지 않을 거야. 대신 비가 올 때마다 너희들이 와서 바닥을 닦고 내가 혹시나 넘어져 다치면 나를 돌봐줘야 해.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세상입니다. 온전한 정신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온갖 합리적인 조언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제안은 모두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상식적인 조언은 제게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진한 조언을 들을 때면 저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내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르시시스트 관계를 겪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수년간 반복하는 배우자에게 친구가 와서 진지하게 대화는 해봤어? 라고 묻는 순간, 폭력적인 성인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경계를 확실히 설정해 봐라고 조언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 한번 해볼게라고 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온전한 정신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방문은 어쩌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일상적인 씨름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뒤틀린 세상에 갇혀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잔혹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자책하며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곡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잠시 접어두고 이 광기를 어떻게든 견뎌낼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동료나 친구들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엿보게 될 때, 예를 들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우리는 마치 가슴을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극명한 대조는 우리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결국에는 나르시시즘의 나라에 머무는 것이 차라리 덜 고통스럽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외부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둘 다 문제야, 혹은 둘 다 똑같이 이상해 라는 섣부른 판단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두 사람 모두가 문제가 있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본질은 한쪽의 일방적인 착취와 정서적 학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의 부부 상담에서 극도로 감정을 억제하며 차분하게 대화에 임하기 위해 몇 달간 노력했습니다. 파트너의 미묘한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죠. 그러던 어느 날 파트너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고 마침내 그녀는 폭발하여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부부 상담사가 제게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내담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이제 보니 둘 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내담자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개월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그러다 단 한 번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한 번의 폭발을 보고 그녀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납득하기 위해 그 피해자 역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버리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덜 무서운 곳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 무서운 곳이며 나르시시즘은 우리 주변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문제라는 논리는 특히 이혼 소송이나 법정 다툼에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혼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자신의 연극 무대로 만듭니다.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로 상대를 모함하며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맞서 싸우면 판사나 조정위원,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두 사람 다 어렵네요. 둘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러한 안일한 프레임은 결국 비극적인 양육권 판결이나
불공정한 재산 분할로 이어지며 아이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두 부모 다 이상하니까 라는 한마디로 모든 복잡한 진실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이야. 내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했나. 어쩌면 내가 정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외부에서 너도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다시금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고 결국 유독한 관계 속으로 되돌아가 고통을 감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 단절, 한국 사회에서는 손절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과 등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문화적 관념 속에서 가족과의 단절을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쉬웠습니까? 단 한 번의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단지 부모님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끊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수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무시, 배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학대와 트라우마가 축적된 끝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결국 당신의 정신건강과 삶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죄책감, 의무감, 혹은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의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얽혀 있거나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당신이 떠나면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서 아직 그들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놓지 못해서 그 모든 이유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운이 좋게도 사랑이 넘치고 안정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불행히도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정하며 자녀의 필요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무조건 연락하고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받은 나쁜 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 그 패가 너를 얼마나 망가뜨리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는 정서적 학대, 특히 침묵으로 벌죽이나 애정 철회 같은 것들은 성인이 되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 감정적 쓰레기통, 부모의 부모 역할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나이가 든 부모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는 술에 취해 있었어. 내가 소리 지른 건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이제는 노력하고 있잖아. 그걸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어린 시절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때 입은 상처는 노력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상실감만을 이야기할 뿐 자신의 행동이 어린 자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는지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가볍게 그 연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그들을 섣불리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결정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픔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을 무시하고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공감 능력 부족이 당신 경험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당신을 이해해 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을 찾는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손실입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존중이 깃들기를